달러를 무제한 발행하기 시작합니다. 우리는 왜 인플레이션을 두려워해야 될까요? 통화시장의 붕괴는 시대적 구분을 바꿀 정도로 막강한 영향력이 있습니다. 인플레이션이 발생하고 금융위기가 올 때마다 각 나라는 돈을 찍어내면서 그런 위기를 표면상으로 덮었어요. 이런 과정에서 탄생한 게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가상자산입니다. 이 비트코인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히 한번 알아보죠. 금융위기 상황에서 나온 게 비트코인이라는 가상자산입니다. 기득 금융 세력들이 보기에 이익을 침해하는 굉장히 위험한 건데 가만히 들여다보니까 비트코인이 갖고 있는 블록체인 기술, 그 다음에 송금의 즉시성, 그 다음에 송금할 적의 수수료가 훨씬 싼 이런 것들은 굉장히 매력적으로 다가왔습니다. 그래서 국제결제은행을 비롯한 곳에서 각국 중앙은행도 디지털 화폐를 개발을 해라 라고 공고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지금은 가상자산과 중앙은행 CBDC들이 한창 개발되고 있는 시기입니다. 디지털 화폐로 인해서 우리는 지금 화폐혁명의 변곡점에 서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가상자산이 커지면 어떤 문제가 발생할까요? 우선 기득 세력인 달러에 대한 도전은 물론 각국의 국경을 무색해 하는 자본 유출이 시작됩니다. 그리고 근본적으로 암호화폐는 추적 불가능한 화폐이기 때문에 이 자본이 유출이 되더라도 추적이 이제 불가능한 거죠. 그런 의미에서 중앙은행은 가상자산에서 암호화 기능만 베껴낸 추적 가능한 디지털 화폐를 개발하고 있습니다. 그게 여러분들이 아시는 중앙은행 디지털 화폐, 즉 CBDC입니다. 즉 CBDC는 추적 가능하기 때문에 쉽게 자본 유출을 못해요. 그래서 지금 CBDC 개발에 이제 가장 앞선 나라는 중국인데, 중국 같은 경우는 근본적으로 인민은행에서 상업은행에 내려보낼 적에는 추적 가능한 화폐를 내려보냅니다. 그런데 상업은행에서 개인이나 기업으로 돈이 나갈 적에는 추적을 하지 않기로 하는 그러한 화폐를 내보냅니다. 그런데 마냥 개인의 익명성을 보장하는 게 아니고 중국 같은 경우도 큰 금액을 송금할 적에는 실명 전자지갑만을 써야 된다. 두 번째, 그것에 불법 자금의 의혹이 보이면 법원의 영장을 발부받아서 추적하겠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즉 완전한 익명성 보장이 아니고 법이 허용한 테두리 내에서만 익명성을 보장하겠다는 겁니다. 그럼 세계는 지금 어떤 변곡점에 서 있을까요? 우선 가상자산이 나옴으로써 중앙화 화폐 시대에서 이제는 탈중앙화 화폐 시대로 넘어가고 있습니다. 즉 국가나 중앙은행이 중앙집권적으로 화폐 관리를 했던 시기에서 이제는 개인들의 자유가 신장되는 이러한 탈중앙화 시대로 넘어가고 있고, 또 하나는 모든 아날로그는 디지털화할 수 있다는 디지털화의 움직임이 화폐 세계에서도 이제는 요동치기 시작합니다. 마지막으로는 이더리움을 비롯한 스마트 계약 개념에 의해서 모든 거를 신뢰 기반이 아닌 어떤 규칙 기반, 즉 프로토콜 기반에 의해서 다시 정의되고 거래되고 결제되기 시작합니다. 즉 지금까지 주식회사는 주주자본주의에 의해서 운영이 됐었는데 앞으로는 주주들뿐만 아니라 그 회사에서 일하는 근로자와 그다음에 지역 주민, 소비자, 그 회사를 키운 사람들의 공동 업무나 그 기여도를 미리 규칙으로 정해놓으면 거기에 따라서 자동적으로 분배가 가능한 이러한 시대로 진화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기존의 경제가 현재는 플랫폼 경제가 주도하는 세상이라면
앞으로의 경제는 규칙이 주도하는 프로토콜 경제로 진화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자, 그럼 우리가 왜 탈중앙화로 가고 있는지 그 역사적인 유래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사실 인류의 역사는 개인의 자유쟁취를 위한 투쟁의 역사였습니다. 여러분들이 아시는 세계 3대 시민혁명 같은 경우도 대부분이 왕권에서부터 의회 정치를 확립하기 위한, 그 다음에 식민지에서의 어떤 탈피를 위한, 그 다음에 절대군주의 억압에 항거해서 개인의 자유를 쟁취하기 위한 이런 자유의 쟁취의 흐름이 시민혁명의 목표였습니다. 과거에는 독재자나 군주는 자기한테 필요한 정보망을 흘려내보냈습니다. 그리고 자기한테 불리한 정보는 공개하지 않고 일반 시민들이 알지 못하게 감싸고 있었던 거죠. 그런데 시대가 바뀌면서 이런 정보의 독점을 타파하고 누구나 정보를 공유할 수 있고 공개할 수 있는 이러한 사회로 진화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인터넷이 발전하면서 여러분들이 이런 건 피부로 느끼실 수 있을 거예요. 과거에는 예를 들면서 쿠데타가 일어나면 쿠데타군이 가장 먼저 점령하는 게 언론사나 신문사, 즉 정보를 전파하는 기구를 가장 먼저 점령했어요. 그런데 이제 SNS가 모든 개인들이 같이 공유하면서 이제는 그런 식으로 정보를 독점할 수 없기 때문에 쿠데타의 발생 가능성 같은 거는 이제는 거의 이제 사라진 시기에 이제 저희들이 살고 있는 거죠. 이러한 탈중앙화 흐름은 자유의 정신, 그 다음에 어떤 공개와 공유를 통한 자유의 획득과 더불어서 경제의 효율을 정보의 공개와 공유를 통해서 올릴 수 있는 그러한 시대의 흐름을 이제는 우리가 무시할 수 없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생각하기에 비트코인이 어느 날 뚝딱 홀로 태어난 것 같지만 사실 비트코인은 탄생되기 전까지 한 30여 년간 유대인 학자들이 꾸준히 개발해 온 것의 결정체입니다. 50년대, 60년대, 즉 냉전 시대에는 미국이 세계 경찰을 자임하면서 공산주의의 싹수나 사회주의 정권이 탄생하면은 어떻게든지 그 정권을 실각시키고 민주주의를 신봉하는 정권으로 이렇게 교체를 시켰어요. 그런 걸 특히 중남미나 후발 개발도상국에서 이제 많이 개입을 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1974년 칠레 아엔데 대통령의 전화와 메일을 다 감시하고 도청하고 함으로써 결국은 이 아엔데 대통령이 쿠데타군하고 싸우다가 자살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실상을 알고 쇼크받은 사람이 하나 있었어요.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데이비드 차움입니다. 그래서 데이비드 차움은 이렇게 국가에 의해서 전화가 도청되고 이메일이 감시당하고 이런 거는 막아야 되겠다. 즉 개인의 프라이버시를 어떻게든지 보호를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1973년에 미 국방부가 군에서 쓰던 인터넷을 민간한테 개방을 합니다. 그리고 1975년에는 암호화 기술도 민간한테 개방을 해요. 그걸 IBM이 수주를 받아가지고 암호 체계를 만들어서 민간한테 개방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에 미국 정부의 꼼수가 있었어요. 그게 어떤 내용이냐면 당시 미국 정부는 이 공산주의 세력, 사회주의 세력, 테러 세력으로부터 자국의 정체성을 보호하고 시민들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정보 활동이 활발하게 돼야 된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미국 정부나 군부에서. 그래서 이 인터넷을 개방하고 암호 체계를 개방하면서 그 암호를 군 당국이나 정보 당국에서는 볼 수 있는 백도어를 설치를 합니다. 그런데 그게 결국 발각이 돼요. 시민들한테. 이때 유대인 암호학자들은
이러한 걸 막기 위해서, 즉 빅브라더의 어떤 감시 체계에서 개인의 프라이버시를 지키기 위해서 자기들끼리 똘똘 뭉칩니다. 그래서 암호학 연구 동아리가 탄생이 돼요. 그런데 여기에 주도 세력들이 유대인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은 특성상 무슨 연구나 무슨 공부를 할 적에 항상 같이 모여서 합니다. 그래서 이런 연구 동아리를 통해서 그들은 본격적으로 암호화 기술을 프라이버시를 보호하는 쪽에 투입하기 시작해서 가장 먼저 만들어낸 게 이메일 시스템이에요. 바깥에서 열어볼 수 없는 그런 자기들만의 암호화 기술로 운영되는 이메일을 가장 먼저 만들어냅니다. 1981년에 데비드 차엄이 주도가 돼가지고 익명통신 연구를 해서 암호학자들 간에 이런 이메일을 쓰기 시작하고, 실제로 사토시가 비트코인을 공개한 것도 바로 이 익명 이메일입니다. 정보를 인터넷으로 전달할 수 있다면 가치도 전달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즉 돈도 인터넷으로 서로 주고받을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암호화 기술을 덧붙여 가지고 돈을 서로 주고받을 수 있는 기술을 연구하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나온 게 1982년 데비드 차엄은 신문에다가 익명성 디지털 화폐 아이디어라는 칼럼을 쓰고 본인 스스로가 세계 최초의 가상자산인 이캐시를 제안을 합니다. 그리고 이캐시 백서를 오픈소스로 작성해서 이거를 공개를 해요. 그리고 암호화 기술의 주요 토대가 되는 은익 서명, 즉 블라인드 시그네처 개념을 소개를 합니다. 그래서 거래자의 신분과 메시지 내용을 노출시키지 않고 결제 사실을 검증하는 그 은익 서명을 통해서 추적 불가능한 디지털 화폐를 개발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거를 미국에서 개발하면 미국 정부의 통제와 관여가 불보듯이 보이니까 데이비드 차엄은 이러한 디지털 화폐를 개발하기 위해서 장소를 네덜란드로 옮깁니다. 그래서 네덜란드에 디지캐시라는 회사를 세우고 거기서 이캐시를 개발을 해요. 그리고 이러한 암호화폐가 제대로 쓰이려면 마치 우리가 ATM 기기가 곳곳에 있어서 일반 시민들이 현금 출납이나 송금을 할 수 있게 하듯이 디지털 화폐에도 이런 시스템이 있어야 되겠다라고 생각해서 유대인 과학자들과 함께 오프라인에서 쓸 수 있는 전자현금 시스템을 개발해냅니다. 그리고 네덜란드에서 개발한 이캐시를 가지고 처음에 데비드 차엄이 개발한 이 이캐시는 탈중앙화 화폐 아니었어요. 이거는 은행을 기반으로 거래를 하되 보내는 사람과 받는 사람을 알 수 없게 하는 암호화폐이지만 통로는 은행을 통해서 서로 쓸 수 있는 중앙화 암호화폐였습니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이 탄생 비하를 좀 살펴보면 당시 인턴 사원으로 디지캐시에 입사한 친구가 있었는데 여러분이 잘 아시는 닉 제보가 당시 인턴 사원으로 디지캐시에 들어옵니다. 이 사진이 1994년 디지캐시 개발팀인데 이 5명 중에서 여러분들은 닉 제보를 구별해낼 수 있겠습니까? 오른쪽에서 두 번째가 닉 제보입니다. 자, 이런 두 천재 유대인 암호학자들이 만나서 드디어 이캐시를 개발했는데 이캐시가 사실은 처음에는 생각보다 잘 나갔습니다. 처음에 잘 나갔다는 건 여러 군데서 계약을 맺고 당시 마이크로소프트는 1억 달러로 그거를 사겠다고 제안을 했어요. 그런데 데비드 차엄은 마이크로소프트를 팔 때마다 우리 시스템을 얹어가지고 그걸 패키지당 2달러를 달라라고 요구를 합니다. 그때 이 협상은 결렬이 돼요. 그리고 이러한 이지캐시를 미국의 중소기업은행인 마이크 트웨인 은행에서 도입해서 썼고 그다음에 신용카드 발행사에서도 썼는데 문제는 나중에 미국 정부의 견제가 심해지자
이 사람들이 이제 손을 듭니다. 그래서 결국은 디스켓시도 파산을 해요. 근데 그러면서 자기들의 실패를 거울 삼아 문제점을 분석합니다. 그때 이 데비드 차음하고 닉 제보가 번식한 게 뭐냐면, 첫째, 우리가 만든 이케시는 보안에 취약하다. 해킹이 너무 쉽다. 두 번째, 이케시를 은행과 연계하다 보니 제3자의 가치에 신뢰를 의존하는 꼴이고, 이는 감시와 검열에 노출될 우려가 있을 뿐 아니라 무엇보다 지속 가능한 생명력에 문제가 있다라고 진단을 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어떤 생각을 하게 되냐면, 은행의 신뢰에 의존하지 않는 독자적인 탈중앙화 암호화폐 개발 필요성을 깨닫습니다. 그러한 암호화폐를 개발하기 위해서는 첫째, 우발적인 분실 및 도난으로부터 안전해야 된다. 둘째, 그 가치는 위조할 수 없을 정도로 비용이 많이 들어 가치 있는 것으로 간주되어야 한다. 셋째, 그 값은 간단한 관찰이나 측정으로 정확하게 근사되어야 한다. 라고 개발 방향을 정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알다시피 2008년에 비트코인이 사토시 나카모토에 의해서 탄생됩니다. 그런데 사토시 나카모토의 비트코인과 닉 제보가 개발했던 비트골드하고는 굉장히 유사성이 큽니다. 닉 제보는 1998년에 비트코인의 기원으로 불리는 비트골드의 백서를 발표하는데, 그 원리와 구조가 비트코인하고 아주 흡사합니다. 즉, 컴퓨터를 사용하고 있는 참가자들은 어느 정도의 컴퓨터 파워를 이용하여 암호화된 퍼즐을 풀고, 퍼즐이 풀리면은 비트골드를 얻게 되는 구조였습니다. 그리고 퍼즐은 풀릴 때마다 조금씩 어려지면서 비트골드를 얻는 것도 어려워지게 됩니다. 이게 너무나 비트코인하고 유사하지 않나요? 그리고 또 재밌는 거는 사토시 나카모토가 비트코인을 개발하고 난 다음에 비트코인 개발에 도움이 됐던 사람들한테는 다 감사함을 표했어요. 그런데 거기에 비트골드에 대한 얘기는 단 한마디가 나오지 않습니다. 그리고 사토시 나카모토는 비트코인의 철학적 사상적 배경을 자기 스스로가 그 500여 단어로 포스트를 해서 올립니다. 간단하게 요약하면은, 중앙은행이 하는 우리 화폐 통화의 역사는 신뢰의 위반으로 가득 찼다. 그래서 그 자리를 대체할 것이다 라는 게 그 주요 요지입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중앙은행 디지털 화폐를 간단히 한번 살펴보죠. 중앙은행 디지털 화폐는 특히 중국이 주도하고 있는데, 지금 세계 중앙은행의 86% 정도가 중앙은행 디지털 화폐를 개발을 하고 있어요. 중국 같은 경우는 지금 5개 도시를 필두로 작년에는 상하이와 청두와 여가 지역인 홍콩으로 지역을 넓혔고, 개인뿐만 아니라 기업 쪽으로 넓혀나가면서 이제는 거의 상용화 시대에 들어서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CIPS라는 화폐 교환 시스템에 이 디지털 화폐를 이제 등재시킴으로써 기존 위안화 지폐뿐만 아니라 디지털 위안으로도 무역 거래와 석유 거래를 하는 이런 시스템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재밌는 거는 중국의 중앙은행 디지털 화폐를 보면 부딪히기 기능이라고 있어요. 즉, 휴대폰을 서로 부딪히기만 해도 거래와 결제가 됩니다. 이거는 인터넷 환경이 구축되지 않는 곳에서도 서로 돈을 주고받을 수 있기 때문에, 특히 아프리카나 중앙아시아 등 인터넷 환경이 좋지 못한 나라로 급속도로 전파될 가능성이 큽니다. 지금과 같은 유동성의 홍수 속에서 저희들이 심한 인플레이션을 겪고 있는 것을 여러분들이 잘 아시겠지만, 자그마치 지난 13년 사이에 미국의 달러 같은 경우는 10배 이상이 발행이 됐어요. 2008년 직전까지만 해도 한 8천억 달러였었는데, 지금은
8조 달러가 넘는 돈이 발행이 됐습니다. 근데 미국만 그런 게 아니고 사실은 유로화나 엔화도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많은 돈을 발행하고 인플레이션이 일어나지 않는다면 그게 더 이상한 일이 아닐까요? 그다음에 여러분, 금과 비트코인이 왜 디커플링이 되신지 아십니까? 미국은 달러 가치가 하락하면 사람들이 대체 자산으로 금을 사는 걸 잘 알기 때문에 특히 금 선물 시장을 굉장히 규제를 심하게 갑니다. 2020년 같은 경우는 8차례에 걸쳐서 개시증거금과 유지증거금을 올렸어요. 그리고 레버리지를 축소시킴으로써 금 시장을 심하게 억누르는데 하반기에 금 가격이 떨어지는데도 불구하고 3번을 더 규제를 가합니다. 그 통해 그때 금시장에서 발을 뺀 기관 투자자들이 비트코인 시장으로 몰려오면서 그때까지만 해도 금과 비트코인이 같이 동행성을 보였는데 그 이후로는 금과 비트코인이 다른 행보를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들 중앙은행 디지털 화폐가 이제 본격적으로 발행되기 시작할 텐데 이게 발행되면 어떤 현상이 벌어질까요? 중앙은행 디지털 화폐가 나오면 갖고 있는 국권을 디지털 화폐로 바꾸는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화폐 개혁이 동반됩니다. 그런데 각국의 은행은 이 화폐 개혁을 서두르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충분한 시간을 두고 국권과 디지털 화폐를 바꾸게 할 텐데 우리나라는 조금 사정이 틀릴 수도 있습니다. 이건 무슨 얘기냐면 우리나라는 이때 화폐의 교환 단위를 바꾸는 리디노미네이션을 단행할 가능성이 커요. 즉 화폐 단위를 변경함으로써 다른 나라에 비해서 우리나라의 화폐 개혁 속도는 조금 빨라질 전망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앞으로 세계에서 가장 잘 알아야 되는 게 앞으로 세계에는 4가지 화폐가 서로 경쟁하게 될 겁니다. 지금 우리가 쓰고 있는 법정 화폐, 즉 달러나 유로나 엔화 등. 두 번째는 비트코인으로 대표되는 가상자산. 세 번째는 이 암호화폐와 법정화폐에 연결하는 스테이블 코인. 각국 중앙은행이 발행하는 중앙은행 디지털 화폐. 이게 서로 경쟁하게 될 텐데 그중에서 스테이블 코인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앞으로 전문가들은 스테이블 시대가 도래할 거라고 얘기합니다. 그들은 왜 그렇게 얘기할까요? 우선 스테이블 코인은 다른 통화에 비해서 송금 수수료가 굉장히 적게 듭니다. 지금 스위프트 시스템에 의해서 각국의 통화를 송금할 적에 6단계를 거치면서 송금 수수료가 금액의 과대에 따라서 8% 내지 23%나 들어요. 그런데 이게 중앙은행 디지털 화폐로 송금을 하게 되면 단계가 3단계로 줄어들면서 송금 수수료가 5% 이하로 확 떨어집니다. 그러면 앞으로 디지털 화폐가 나오면 기존의 화폐가 아닌 대부분의 사람들이 중앙은행 디지털 화폐로 송금을 하게 될 겁니다. 그런데 이거보다 더 싸게 드는 게 스테이블 코인이에요. 스테이블 코인은 환전의 필요성이 없기 때문에 송금 수수료가 2% 이하로 떨어질 뿐만 아니라 제로로 수렴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돈의 속성상 앞으로의 송금이나 이럴 적에는 스테이블 코인이 주로 이제 쓰이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스테이블 코인은 새로운 금융 시스템인 디파이나 NFT나 메타버스 세계 내에서 화폐로서의 기능을 다른 화폐에 비해서 훨씬 많이 할 걸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앞으로의 세계는 디지털화, 탈중앙화, 프로토콜 경제가 세계의 주요 화두가 되면서 앞으로의 화폐 세상을 바꿀 가능성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현재 통화 세계의 최대 변수는 사실은 미국입니다. 미국이 정책 방향을 어떻게 가지고 있냐에 떨어지는데 미국도 중앙은행 디지털 화폐 개발에 신속히 착수하고 규제 완비 등을 준비해라 라고 해서 미국의 발걸음이 지금 빨라지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화폐의 미래를 한번 살펴보죠. 화폐의 미래는 정리를 하면 분권화와 다양합니다. 어떻게 분권화가 일어나고 있냐면 유로 지역 같은 데서도 전 영란은행 총재인 마크 커니는
차제의 디지털 화폐를 만들면서 합성 패권 통화를 만들어서 미국의 기축통화에 우리가 대응해야 된다라고 천명했을 뿐만 아니라 여기에 가장 강력하게 발걸음을 보이고 있는 게 중국과 러시아입니다. 중국과 러시아는 스위프트에서 독립하기 위해서 각자 자체 내의 국제결제망을 따로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중국은 CIPS, 러시아는 SPFS라는 게 만들었는데, 그래서 앞으로는 스위프트에서 독립해서 이러한 자체 교환 시스템으로 나갈 가능성이 커집니다. 그리고 여기에 인도가 가세하기로 했습니다. 즉 이 얘기는 중국, 러시아, 인도와 더불어서 브릭스 5개국, 남아공과 브라질까지 참여함으로써 새로운 화폐 동맹이 일어날 가능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게다가 여기에 사우디아라비아 같은 나라는 이슬람 디지털 통화를 주도하는 움직임을 갖고 있습니다. 아버 프로젝트를 국가 비전으로 천명했을 뿐만 아니라 1차로 아랍에미리트와 디지털 송금 거래를 추진하고 있어요. 이슬람 디지털 통화가 생기면 나중에는 중남미 연합 통화가 되거나 각 지역별 연합 통화들이 나올 수 있는 그러한 가능성도 있습니다. 즉 이걸로 미루어 봐서 앞으로 중앙은행 디지털 화폐는 이 분권화의 길로 들어서고 있다. 게다가 통화의 종류가 다양해지면서 이 통화의 다양함도 같이 일어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고, 마지막 정리하면서 제가 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과거의 무역은 이게 전문가의 영역이었습니다. 즉 무역을 하려면 신용장을 개설해야 되고 무역금융도 일으켜야 되고 수입시장과 수출시장의 시장 환경에도 정통해야 되는, 이건 전문가들의 영역이었는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해외 직구할 적에 전문가한테 의뢰하십니까? 지금은 여러분들이 클릭 한 번으로 쉽게 해외 물건을 사서 쓸 수 있어요. 외환거래도 그렇게 될 것입니다. 지금은 외환거래는 전문가의 영역이에요. 상당히 어려운 분야고 리스크도 큽니다. 근데 앞으로는 소비자들이 자기가 원하는 통화를 클릭 한 번으로 쉽게 거래할 수 있는 그런 시기가 올 겁니다. 이런 식으로 과거에는 국가가 주도하는 패권적 통화가 공급자 중심으로 통화를 뿌렸다면 이제는 소비자들이 자기가 원하는 통화를 골라 살 수 있는 소비자 중심 시대로 바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는 이러한 변곡점에 서서 이 변화의 흐름에 수동적으로 끌려갈 것인지, 변화를 앞서 예측하고 우리가 능동적으로 앞에 서서 주도해야 될 것인지는 여러분들의 몫이라고 봅니다. 감사합니다.